할머니의 눈물, 며느리의 그림자.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진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행복은 바로 제 손녀 지은이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저 아이와 제 아들 태수를 위한 거니까요. 어젯밤 지은이가 3번이나 악몽을 꾸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지 뭐예요. 며느리는 옆방에서 자는데도 한 번도 안 일어나더군요. 지은이가 태어난 후 지난 10년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에 청소에 지은이, 등교 준비에 아들 도시락, 지은이 도시락, 며느리 도시락까지 매일 만드느라 숨 돌릴 시간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고 아침도 안 챙겨 먹고 인사도 없이 출근하곤 했죠. 그래도 괜찮다고 늘 생각했어요.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 집안일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할머니, 오늘 숙제 검사인데 제 숙제 봐주셨어요? 그럼 어젯밤에 다 확인했어. 우리 지은이 100점 받을 거야. 밤 11시까지 숙제 봐주고 책 읽어주고. 허리는 아프지만 지은이 웃는 얼굴 보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렸죠.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해. 어머니, 저 출근해요. 지은이 학교 데려다 주세요. 그럼 걱정 말거라. 며느리는 매일 아침 바빠요. 지은이랑 밥도 안 먹고 나가죠.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이 힘든 거 아니까. 지은이 등교도 왕복 30분, 관절염이 오래돼서 무릎이 아팠지만 견뎠어요. 지은이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며느리는 집안일을 전혀 안 해요. 바빠서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죠. 집에서 종일 쉬시는데 움직여야 건강하다며 제가 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하죠. 70살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네요. 손자씨 매일 나오시네요. 며느리는? 며느리는 바빠서요. 괜찮아요. 다른 집은 엄마들이 오는데 우리는 항상 나만. 하지만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좋아하니까 행복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 발표 저 1등 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제일 잘했을 거 알았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은아, 할머니도 너 때문에 매일 행복하단다.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지은이 목욕시키고, 밀린 집안일 하다 보면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쓰레기 봉투 하나 안 가져다 버려요. 분리수거도 모두 제 몫이죠. 사 먹는 반찬이나 김치는 맛이 없다며 먹지 않아 제가 모두 직접 만들죠. 밤 10시가 넘어야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손녀 지은이와 내 아들 태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날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어요. 보통은 9시가 넘어야 오는데. 어머니, 지은아, 엄마 왔어. 오셨어요. 엄마, 지은이가 예전만큼 엄마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지은아,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니? 숙제해야 해요. 할머니랑 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지은이가 저만 보면 이래요. 할머니만 좋아하나 봐요. 아니에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바빠서 자주 시간을 못 보내니 그렇겠지. 제가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지은이를 너무 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이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지은이를 돌봐주는 게 잘못인가?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집에 와서 딸이 저를 보고 웃지도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미란아, 지은이가 평소에 엄마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아니? 엄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 그런 거 아니겠니? 지은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시간이요? 그놈의 시간 타령, 한가히 지은이랑 시간을 보내면 돈은 누가 벌죠? 며느리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이를 돌보지 말란 말인가? 그날 밤 며느리 말투와 표정, 그리고 저에게 쏟아부은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지은이를 너무 끼고 있는 걸까? 내가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인가? 며느리와 아들이 번 돈을 축내는 빈대 같은 존재인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요즘 힘드시잖아요. 지은이 돌보시느라. 제가 영양제 좀 샀어요. 고맙구나, 미란아. 정말 난 괜찮은데. 네가 일하느라 더 힘들 텐데. 며느리가 영양제를 사왔어요. 며느리가 어제 그렇게 화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챙겨주네요. 착한 며느리예요. 매일 아침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고맙구나. 저도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마음이 놓이죠. 지은이 대학 갈 때까지 봐주셔야죠. 제 걱정 마시고 계속 드세요. 며느리가 날 생각해 준다니. 어제 화난 건 미안했나 봐. 역시 착한 며느리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제 앞에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영양제를 챙겨준 이후로 몸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 이후 유난히 낮에 졸렸거든요. 영양제를 먹으면 기운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졌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 배고파요. 간식 없어요? 지은아 벌써 학교 끝났니? 할머니가 또 졸았.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주무세요. 괜찮아, 지은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할머니 간식 준비할게.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70살인데 지은이 돌보느라 피곤한 거겠지.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초코과자 어디 있어요? 분명 어제 여기 뒀는데. 내가 어디 뒀더라. 이상해. 요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어. 머리가 멍한 것 같아.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 여기 뒀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어머니 나이가 72시잖아요. 지은이 돌보신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며느리 말을 들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능력이 안 되는 걸까? 이상하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또 잃어버리셨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는 잃어버린 적 없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냉장고 안에 두셨더라고요. 그랬나? 내가 안경을 냉장고에 넣을 리가.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정말 내가 한 걸까? 기억이 안 나. 나 정말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요즘 자꾸 졸리고 기억이 흐릿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치매 증상 아닐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약국 봉투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미란이가 어디 아픈가? 이건 환자명 박미란, 약명 졸피뎀, 수면제 30정, 처방일 1주 전. 며느리 이름이네. 불면증이 있나? 며느리가 수면제를 처방받았구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봉투에 그려진 알약의 모양을 보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심장이 떨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설마 완전히 똑같아. 약 봉투에 그려진 수면제 모양과 며느리가 준 영양제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며느리가 매일 아침 챙겨준 영양제. 그게 영양제가 아니라 자기가 처방받은 수면제였던 거야. 그제야 이해됐어요. 내가 왜 낮에 자꾸 졸렸는지, 왜 기억이 흐릿했는지. 며느리가 자기가 받은 수면제를 내게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으로 어떤 약인지 찾아봤어요. 졸피뎀, 수면 유도제, 복용 시 졸음,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그래서 내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던 거구나. 그래서 자꾸 졸았던 거고, 머리가 멍했던 거고, 며느리가 자기가 받은 수면제를 영양제 병에 옮겨 담고 라벨을 붙여놨던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이 약국 처방전이랑 같은 곳이야. 며느리가 수면제를 30정이나 받아서 나한테 먹였던 거야. 왜 이런 짓을 며느리가 나한테 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졸리게 만든 이유, 기억력을 떨어뜨린 이유, 나를 깜빡이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왜? 목적이 뭐지?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 순간 영등포에 평생을 모아서 사둔 빌라 건물과 남양주에 있는 땅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 제 통장에 들어있는 10억도. 어머니, 저 왔어요. 영양제 드실 시간이에요. 네, 지금 갈게요. 들키면 안 돼. 며느리가 내가 알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40년 지기 친구인 혜진이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은 동네 커피숍에서 혜진이를 만났어요. 혜진아, 이것 좀 봐. 저는 구겨진 약봉투를 보여줬어요. 순자야, 이거 처방전 이름이 며느리 거잖아. 그런데 왜? 며느리가 자기가 받은 수면제를 나한테 먹이고 있었어. 영양제라고 속이고. 세상에 왜? 왜 그런 짓을? 내가 없으면 지은이도 집안일도 모두 엉망이 될 텐데. 혹시 네 재산 때문 아니니?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혜진아, 무서워. 순자야, 지금 당장 태수한테 말해야 해. 아직 이유를 모르잖아. 며느리가 왜 이러는지, 더 큰 계획이 뭔지 알아야 해. 순자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너 혼자 감당할 일도 아니고. 알아.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해. 그날부터 나는 며느리가 주는 영양제를 먹는 척하고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감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남편 사진 앞에서 밤새 울며 물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감시하겠다고,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지은이를 지키겠다고. 70년을 살면서 하루 종일 손녀 돌보느라 고생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행복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며느리는 왜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걸까요?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니면 더 무서운 계획이 있는 걸까요? 증거를 모아야 해.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해. 그리고 지은이를 지켜야 해. 그날 밤부터 나는 며느리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은이 돌보느라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그게 할머니의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인 저에게 수면제까지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외아들인 태수의 것인데 뭐가 그리 급했던 걸까?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응, 그래 생각보다 쉬워. 어머니가 이제 슬슬 본인이 치매일 수도 있다고 믿어가고 있어. 몸도 더 약해지는 것 같아. 저 목소리. 저게 며느리 목소리 맞나?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이고 악한 사람이었나? 어머니가 곧 요양원 가셔야 할 거야.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럼 이 집은 우리 거지 뭐. 영등포 빌라도 남양주 땅도 아버님 사망보험금도 욕심 많은 할망구 그게 다 얼마니? 살아있을 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받아야 하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내 집, 내 재산, 며느리가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라니. 걱정 마, 아무도 의심 안 해. 내가 착한 며느리로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으니까. 연기. 그래, 다 연기였구나. 내게 보여준 미소도 친절한 말도 다 거짓이었어. 나는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아, 그리고 지은이도 슬슬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재산 문제 생겼을 때 유리하거든. 지은이까지, 내 손녀까지 이용하려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며느리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게 대체 뭐지? 드레스룸을 청소하다가 미란의 열린 가방 안에 서류들이 보였어요. 영등포 빌라, 남양주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며느리는 저 모르게 제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걸 들키지 않으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가방에 넣은 뒤 주저앉아 통곡을 했죠.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며느리 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70평생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며느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얼굴로 그런 음모를 꾸밀 수 있는지 소름이 돋았죠. 부엌 서랍을 조용히 뒤지던 중 여분의 행주 아래 깔린 무언가가 보였어요. 이게 내 통장 사본. 내 통장 사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왜 이걸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고? 메모를 읽으면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사라진 물건들,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내 소지품들. 다 며느리가 계획한 거였어요.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돈집 요양원. 잠꼬대로까지 돈과 집 얘기를 하다니. 미란이는 정말 돈과 집 모든 내 재산을 가로챌 생각뿐이구나. 자기야, 밖에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들켰다. 어떡하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거의 들킬 뻔했어요. 만약 들켰다면 며느리가 뭘 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혜진이를 찾아갔죠. 그동안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혜진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순자야, 이건 범죄야. 혜진아, 그리고 이것 좀 봐. 재산 조사를 하고 있었어.
내 통장까지도 뒤졌나 보더라. 순자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위험해. 지난번 수면제 사건도 그렇고 미란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럼 우리 태수는 어떻게 가정이 깨지잖아. 지은이도 엄마 없는 아이가 되는 건데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하니? 순자야, 정신 차려. 이미 미란이는 네 가족도 며느리도 아니야. 너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도 않아. 혜진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괴로운 나날들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쯤 뒤였어요. 거실 책장을 청소하던 저는 책이 아닌 파일 보관함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파일 안에는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증권이 있었어요. 보험 증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2억을 받는다고. 내가 언제 이런 걸 가입했지? 아니, 내가 가입한 적이 없어. 그럼 이건. 저는 놀라서 보험사 고객센터로 찾아갔어요. 여보세요. 이 보험은 언제 가입된 건가요? 3개월 전에 박미란 고객님께서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셨어요. 3개월 전? 저는 서명해 준 적이 없는데. 제 서명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본인 서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은 채 집으로 돌아와 오래전 보험 설계사였던 고향 친구가 떠올랐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 얘. 그런데 종이로 출력해서 대신 처리했다면 편법이고 불법이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 아님 네 폰으로 몰래 전자 서명을 했을 수도 있다. 너 모르게. 이게 진짜 순자 너에게 일어난 일이니? 네 며느리 착하다고 하지 않았어?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끼며 어지러웠어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내 도장을 가지고 몰래 가입한 거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원하는 건 내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지은이한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네. 할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할머니랑 있는 게 싫어. 아니,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요. 할머니가 다른데 가서 살면 지은이는 자주 놀러 올 거니? 지은이가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 가는 데서 살게 해주세요. 지은아, 할머니는 지은이 옆에서 지은이를 지켜줄 거란다. 할머니, 저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요즘 혼자 이상한 말을 해요. 엄마가 어제 혼잣말로 할머니가 자꾸 넘어지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내가 사고로 죽는 거였어요. 보험 증권에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0억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병들어 죽는 거보다 다쳐서 죽는 게 보험금도 더 나오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이상했어요. 계단에 뭔가 미끄러운 게. 손으로 얼룩을 만져보았어요. 이게 뭐지? 기름이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만약 내가 그냥 내려갔다면 미끄러져서 떨어졌을 거예요. 노인이 계단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죠. 며느리가 아직 안 자고 있어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문을 잠그고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죠. 내 집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들을 불렀죠. 가족 회의를 하자고. 무슨 일이세요? 급하다고 하셔서. 모두 앉아봐라, 태수야. 얼른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여보, 커피 드릴까? 필요 없어요.
미란이 너도 같이 앉으려무나. 며느리를 보는데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날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 이게 뭔데요? 수면제 처방된 약봉투, 내 통장 사본 그리고 미란이 네가 세운 계획서 메모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게 가입된 보험. 수익자가 미란이로 되어 있고 나는 애비야 가입한 적이 없다다. 뭐라고요? 저게 뭐예요? 어디서 이걸 다 찾으신 거예요? 제 방도 뒤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미란이가 먹으라고 준 영양제다. 이게 사실은 수면제였더라. 그리고 어젯밤 계단에 누가 기름을 발라 놓았더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더니 이제 말도 지어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봐라. 내가 미란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고 멀리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이다. 어머니는 곧 요양원 가시게 될 거야. 태수 씨가 보내게 만들어야지. 미란,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아빠, 엄마가 할머니가 넘어지시면 좋겠다고. 태수는 미란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래. 맞아. 내가 했어. 며느리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죠. 매일 이 집에서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평생이래도. 집 한 칸 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보험금 때문에, 어머님 재산 때문에. 난 그냥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어. 집 사려고 받은 대출금도 갚고. 40년 상환해야 우리 집이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날 죽이려 했니?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희들 돈인데 왜 그렇게 돈이 급했던 거니?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자 저희는 집 한 칸도 없는데 억울했어요. 점점 욕심도 생기고.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미란아,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태수랑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다. 안 돼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란,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은 범죄야. 지은아, 엄마랑 같이 가자. 미란이 울며 매달렸어요. 전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미란아, 너는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 나가든지 경찰에 끌려가든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지은이를 봐서라도. 며느리를 거절하면서 나도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란이 한 짓은 용서가 안 되니까가. 미란이 집을 나가고 며칠 뒤 혜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미란이 이게 처음이 아니래.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대. 보험금 노리고. 그때도 사고로 위장하려다 들통났어.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미란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날 청소하던 중 창고에서 미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부터 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진짜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강원랜드에서 사채까지 쓴 걸 알면 어머니도 태수 씨도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박까지 손을 대다니. 그래서 돈이 더 필요했구나. 며느리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3개월 후. 며느리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죠. 지은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매일 밤 자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미란이한테서. 손이 떨렸어요.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또 다른 거짓말, 변명? 아니면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글씨체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떨리는 글씨체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전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읽으면서 며느리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는 지은이를 끼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던 제가 그걸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깨달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박미란 올림.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이 상처가 이렇게 깊은데 할머니, 그게 뭐예요? 엄마한테서 온 편지야.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눈빛.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니까. 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알아. 지은아 할머니도 생각이 많구나. 다음 날 저는 지은이 방을 청소하고 나오려다가 책상 위에 무언가로 눈이 갔어요. 지은이의 연습장이었어요. 이게 뭐 연습장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일들이 지은이가 엄마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였어요. 몇 번이고 연습하면서 학교에서 돌아온 지은이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지은아, 이게 내가 쓴 거니?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하면 엄마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 화난 마음도 풀어드리고.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엄마 편지 받으면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아서. 우리 지은이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할머니가 많이 미안하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편지는 가짜였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진짜였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다면 나도 용서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용서는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 지은이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미움을 안고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아. 그날 밤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남편이 생각났죠.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용서하시오. 미움은 당신만 아프게 할 뿐이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라는 거. 그리고 혹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함께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지. 항상 따뜻했던 그 사람이라면 용서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의 그 작은 손으로 쓴 편지. 그게 진짜 기적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온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며느리한테 연락을 만나자고. 카페로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나러 가야만 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며느리를 봤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한 모습. 예전에 그 오만함은 없었어요. 어머니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나도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전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진짜 이유가 궁금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전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듣는데 내 가슴도 아팠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 나도 그런 아이들을 봤으니까. 전쟁 후에 고아들을. 어머니가 지은이를 아끼시는 게 질투났어요. 미란아, 나도 잘못이 있었다. 인정해야 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며느리의 외로움을 몰랐다는 걸. 어른인 내가 너의 외로움을 몰라줬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죠. 나도 미안함에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으세요. 괴물은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며느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지 않다는 걸. 상처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어머니 전 다시 가족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걸 생각했죠. 용서와 치유, 그리고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지은이가 쓴 그 편지를. 시간이 필요해요. 미란이 너도, 우리도. 하지만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말을 하면서 놀라웠어요. 내가 정말 용서하고 있구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작은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 이게 진심이라고 느꼈어요. 70년 살면서 배운 거,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지은이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어요. 만약 며느리가 또 지은이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많이 컸네 우리 지은이. 얼른 지은이에게 가봐요. 기다리고 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은이에게 걸어갔어요. 나도 떨렸죠. 제발 이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아줘. 엄마, 지은이의 그 작은 목소리.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어요? 착한 우리 지은이. 10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어. 얼마나 그리웠으면.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울지 마요.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인 거구나.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지은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가족을 구한 거예요. 다시 내 식구가 모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 미란, 난 아직 널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 아들의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들도 아파하고 있구나. 알아요 당연해요. 조건이 있어 1년간 따로 살고 매주 토요일만 지은이를 만나. 그리고 상담은 계속 받아야 해. 아들의 결정을 들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용서하되 조심하는 거 현명한 선택이었죠. 미란아, 네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처럼 대화하자. 힘든 일 있으면 말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나눠요. 혼자 삭히지 말고. 그 말을 하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며느리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려 노력하는 가족은 있죠. 며느리 손을 잡는데 따뜻했어요. 예전엔 몰랐던 온기, 이제야 느껴지네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이의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거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진짜 영웅이라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했어요. 할머니, 엄마, 저기 벚꽃 진짜 예뻐요. 지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정말 예쁘다. 지은아, 사진 찍을까? 며느리의 그 자연스러운 미소. 이제는 진짜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미란이 네가 노력했으니까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며느리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뭐지? 통장에서 또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통지서. 손이 떨렸어요. 설마 또?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또 날 속인 걸까? 1년 동안의 노력이 거짓이었던 걸까? 내가 또 속은 건가?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내가 바보였던 걸까? 어머니, 지은이 데리러 왔어요. 미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실망해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니? 어머니 이건. 이제 정말 끝이다. 미란아,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기 싫다. 이제 진짜 끝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1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배신당한 기분이. 어머니,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니, 그 돈은 미란이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몰래 인출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랬다고? 어머니 생신 선물 준비하려고 미란이한테 상의했는데 미란이가 제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 통장이 비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연말 보너스 받으면 다시 넣어두려 했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 태수 보고 절대 어머니 돈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생일 선물 살 돈 드릴 테니 그걸로 하라고. 그럼 내가 너를 의심한 거였구나. 며느리가 변했다고 믿으면서도 완전히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요. 의심하실 수 있어요. 미안해, 미란아.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해놓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1년 가지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용서했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중요한 건 며느리도 그걸 이해해 준다는 거.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을 만들어 가려 한다는 거. 그리고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라는 걸.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요. 오, 맛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네.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졌어요. 할머니 김치찌개만큼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니, 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나는 네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때부터 진짜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엄마 사랑해요.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있음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아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김순자 올림